제규어 XJ220, 제규어의 마지막 슈퍼카 이야기 2부 1부에서 이어집니다. 변성룡의 사라진 차 이야기. 그렇게 많은 주문이 쏟아들어왔음에도 제규어의 경영진은 흥분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때는 1980년대 말 F40과 포르쉐 950으로 촉발된 슈퍼카 열풍은 거품을 불어넣었다. 한정판 슈퍼카는 예외 없이 가격이 치솟아 올랐고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까지 뛰어드는 판이었다. 이제는 진짜로 차를 만들어야 할 때였다. 자, 이제는 차를 만들어야지. 고작 10개월 만에 만들어낸 XJ220은 아직 갈 길이 먼 차였다. 검증되지 않은 파워트레인, 완성되지 않은 내장 같은 추가 개발뿐만 아니라 이걸 균일한 성능을 내는 양산차로 만들어내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제규어 내부에 문제도 있었다. 제규어는 어디까지나 양산 고급차를 만드는 회사였고 XJ와 XJS의 작업에 매달리느라 슈퍼카 양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대안으로 찾은 곳이 톰 워킨쇼 레이싱 3 워컨쇼 레이싱, 이하 TWR. 제규어의 레이싱 활동을 뒷받침하던 이명망 높은 레이스카 컨스트럭터에게 XJ220의 남은 개발과 생산을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새로운 개발팀이 꾸려진다. 토요일 클럽 중 양산까지 남기로 한 명을 뺀 다른 인원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다. 초도 XJ220에 탑재된 6.2L의 V12 엔진은 최고 70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뛰어난 레이스용 엔진이었지만 도로용 슈퍼카에 넣다 보니 차의 크기와 무게가 지나치게 비대해진 데다가 승용차의 배기 인증을 받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V12와 사륜 구동까지 고수할 경우 차의 무게는 F40보다 600kg이나 무거워질 판이었다. 경쟁자들이 택한 방식은 매력적이었다. 모두 채 3리터가 되지 않는 작고 가벼운 엔진을 사용했으며 터보를 상위 400마력 중후반대의 출력을 만들어냈다. 작은 엔진 덕분에 휠베이스가 짧아져 운동성에도 더 유리했다. F40의 간결하기 짝이 없는 내장에 비해 959의 호화로움은 분명 XJ220이 나가야 할 방향이었다. XJ220의 인테리어, 슈퍼카라기보다는 럭셔리 쿠페의 내장을 연상하게 된다. 끝에 개발진은 XJ220의 엔진을 바꾸기로 한다. 딱히 고출력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마침 대체할 만한 물건은 있었다. 그룹 레이스용으로 오스틴 로버사에서 만들었지만 레이스 자체가 사라지면서 용처가 애매해진 V64V 엔진이 대체제로 물망에 오른다. 이 엔진의 권리를 사들인 제규어는 배기량을 3.5리터로 키운 뒤 2개의 터보 차저를 달아 550마력 64kg. 임의 출력을 내는 괴물로 재탄생시킨다. 엔진이 작아지자
휠베이스도 200mm 짧아지게 된다. MG 메트로 6R4 그룹 B가 사라지며 별빛을 보지 못했던 차였지만 그 엔진은 뜻밖에도 제규어의 슈퍼카에서 되살아난다. 엔진과 함께 사륜 구동 시스템도 빠진다. XJ220에 사륜 구동을 넣은 것은 그룹 B 호몰로게이션의 경쟁력을 위한 것이었지만 무거운 V12 엔진에 결합된 사륜 시스템은 장기 내구성에서 애로가 꽃을 피울 물건임이 자명했다. 레이스라면 정해진 거리만 버틴 뒤 싹 정비하면 그만일 뿐이지만 이건 잘못 들이타고 달릴 도로용 자동차였다. 고객의 손에 넘어가 일으킬 5만 가지 트러블에 겁이 난 개발진은 가능하면 사륜 구동 시스템을 덜어내려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엔진이 작고 가벼워질 필요가 있었다. 엔진의 소형화는 사실은 후륜 구동 방식으로 돌아가기 위한 핑계였던 셈이다. XJ220은 과연 검소한 프로젝트였다. 개발 과정에서 쓰인 파워트레인 태수용 뮬은 제규어의 새 주인이 된 포드의 화물차 트랜짓. 에스파스 F1 같은 쇼카와 달리 트랜짓은 지극히 실용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차였다. 휠베이스가 맞는 데다 공간도 넓어 테스트 용도로는 제격이었다고. 개발이 진행될수록 차는 원래의 계획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간다. 하지만 원래의 목표였던 시속 220마일 354kmh를 내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XJ220의 약점이 된다. 이탈리아의 고속 주회로인 나르도 트랙에서 XJ220은 시속 217.1마일 349km를 기록한다. 당대 최고속의 기록이긴 했지만 목표에는 못 미치는 기록이 나온 것이다. 기록 예측을 위해 촉매를 떼고 레드존을 7,900rpm까지 끌어올린 뒤 르망 우승자 마틴 브런들까지 데려다 태웠음에도 나온 결과였다. 제 이름값도 못하는 결과에 당황한 제규어는 이게 직선 주로로 환산하면 시속 223마일 359kmh에 해당하는 기록이라며 자기 방어에 나선다. 이 길어질수록 공색함도 늘어났다. TWR도 문제였다. 과 양산을 일괄맞기로 한 레이싱 컨스트럭터는 XJ220을 위해 조직과 설비에 아낌없이 투자했고 그 비용을 차량 가격이 고스란히 반영해버렸다. 출시 시점에서 29만 파운드로 공제했던 가격은 47만 파운드로 치솟아 올라버렸고 최초에 약속했던 주요 기능은 대부분 빠지거나 사라져버렸다. (5만 파운드를) 넣은 초기 고객 중 진심으로 꼭지가 돈 일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제규어를 맹비난하며 소송에 들어간다.
제규어가 배임 혐의를 벗기까지 거의 4년이나 되는 시간이 걸렸다. 재설계된 XJ220의 프로토타입 PP1호차. 기능 테스트에 중점을 둔 차였기 때문에 내장은 그냥 계기판을 매달아 놓은 수준이었다. 천장과 휠베이스, 세부 사양도 양산 버전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고 차의 성능이 형편없었던 것은 아니다. 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 XJ220은 이미 세계 최고속 양산차에 등극한 상태였다. (1991년) 독일 뉴르부르크링 테스트에서 XJ220은 7분 36초의 기록을 달성한다. 빠르기로 이 차를 능가할 차는 아무것도 없었다. 1993년에는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의 제규어 XJ220, 시가 르망 24시에 출전한다. 클래스 출전을 위한 최소한의 변경만 가한 차는 양산차 그대로 르망을 달린다는 XJ220 탄생의 취지와도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이었으며 그 성능을 입증하듯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다. 하지만 규정상 촉매가 달리지 않은 것이 발각되며 차는 실격 처리된다. XJ220은 처참한 실패와는 거리가 먼 차였다. 1990년대 초반을 휩쓴 금융위기가 아니었다면 목표였던 350대는 무난히 채우고도 남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버블은 터졌고 한정판 슈퍼카 시장은 된 서리를 맞았다. 이 차에 세네 배씩 붙었던 프리미엄은 삽시간에 꺼져들기 시작했다. (1994년) 281번째의 차를 마지막으로 XJ220의 생산은 종료된다. 남은 재고를 다 채운 것은 1997년이 되어서였다. 그리고 그 뒤 WR은 XJ220의 시설과 노하우를 활용해 계속 다른 회사의 차를 만들었다. 에스턴 마틴의 DB7과 닛산의 르망 머신 R390 또한 이들의 작품이었다. 이들 차를 디자인한 사람은 당시 TWR의 디자이너였던 이안 컬럼. 그는 실력을 인정받아 제규어로 스카우트된 뒤 새로운 제규어 디자인을 정립시키며 지금까지 제규어의 디자인 치프로 활약 중이다. 다만 TWR은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다. 레이싱카 제작을 넘어 양산차로까지 확장하고 싶었던 TWR은 로버의 신형차 개발을 맡았다가 파산해버린다. 로버도 덩달아 작살이 나버린다. 그 지명도에도 불구하고 XJ220은 좀처럼 달리는 모습을 보기 힘든 차였다. 께도 그것은 타이어 때문이었다. 앞 25,545 R17, 뒤 34,535 R18이라는 해괴한 규격의 타이어는
유일한 타이어 공급사였던 브리지스톤 외에는 어느 곳도 만들지 않는 사이즈였다. 생산 종료 시점에서 남은 재고조차 경화가 시작되며 사용할 수 없게 된 뒤 대부분의 XJ220은 관상용 신세를 면치 못했다. XJ220이 다시 달릴 수 있게 된 것은 전용 타이어가 새로 공급되기 시작한 2016년이 되어서다. XJ220이 다시 달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오너들의 호소에 고심하던 타이어 제작사는 새 타이어를 만드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다. XJ220 이후 제규어는 현재까지 슈퍼카를 만들지 않지만 잠시 그 가능성이 빛나던 적은 있었다. (2010년) CX75라는 이름의 하이브리드 슈퍼카가 발표된다. 엔진이 아닌 가스 터빈을 통해 발전한 전기를 790마력의 모터로 달리게 하는 이 진보적인 슈퍼카는 구체적인 양산 계획까지 나왔지만 5대의 프로토타입을 끝으로 프로젝트 자체가 좌초된다. 제규어가 과연 또 다시 슈퍼카를 만들까? 지금의 상황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다. 자동차 칼럼니스트 변성용